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란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계기로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올해 야당 대표 한 분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서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런 사건은 심사하는 판사님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반으로 나뉘어서 발부해도 욕먹고 기각해도 욕먹게 되잖아요. 법관들이 입는 법복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코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알려주는 생활법률 코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나 논란이 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수임한 사건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여드리면서 만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시청자분들도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영장실질심사는 법전에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통상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직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기록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겠어요? 대체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기록만 보면 피의자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다 발부되었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속이란 게 당사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구속이 되면 일상의 삶이 파괴돼요. 진행자님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속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 대여섯 명이랑 좁은 방에서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직장에도 못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직장도 잃게 될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또 뭐라고 하겠어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누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설령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모두 인정하기 쉽죠. 그래서 1995년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종래 기록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에 소홀하였다 이런 자성 아래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서 그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군요.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었네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잡아넣으면 술술 불고 수사하기도 편하니까 이에 대해 반발이 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199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1997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 후에도 검찰의 반발로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제도가 피의자의 방어권이랑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도입 과정에 대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재밌네요. 네, 당시에 저는 이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는 죄 지은 놈은 잡아 넣어야지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접견도 가보고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을 함께 입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는 이 재판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이 구속이라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실제로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고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잘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 솔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국제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에요. 예컨대 현행범으로 체포해 왔다거나 지명수배적인 혐의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구금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미 피의자가 체포되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까 판사는 최대한 빨리, 법전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돼요. 보통 청구한 날에 바로 그 다음 날을 신문기일로 지정해요. 두 번째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피의자의 경우에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통상 이틀 내지 3일 후로 신문기일을 지정해요. 그러면 그날 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네. 법원마다 영장실질심사만 전담하는 판사님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각 법원마다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만 전담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대체로 10년 이상 법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다만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1년 360일 연중 무휴로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요. 신문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랑 똑같은가요? 아니면 영장실질심사만의 특별한 절차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 일반 형사재판 절차랑 다르고요.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판사는 보충적으로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검사는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가 전반적으로 절차를 주도하는 거죠. 먼저 피의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요지를 알려주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인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신문을 해요. 그렇게 판사가 신문을 다 마친 후에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제 신문을 종결하게 돼요. 대체로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신문이 진행되는데 한 건당 이러한 방식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돼요.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9시간 넘게 진행되었어요. 일반 형사재판은 몇 개월씩 걸리는데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가족들이나 변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살떨리죠.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는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경우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어떠한 경우에 영장을 기각하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먼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유죄 판단에 이를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고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사유가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예요. 먼저 주거부정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노숙자거나 여관, 찜질방, PC방에서 거주한다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등은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이쪽으로 구속사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공범과 입을 맞출 수도 있고 피해자나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할 위험도 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파손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도망할 염려예요. 자백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 자백하고 있는데 뭘 인멸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가 중대하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라는 것이 좀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거 부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이지만 사실 어느 경우에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2007년에 나름대로 기준을 신설했어요.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추가로 규정을 한 거죠. 여기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구속사유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대두하게 되었어요. 범죄의 중대성이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란 주로 범죄 경력으로 판단을 해요. 동종경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든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성범죄나 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의자가 자백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한답시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보복을 할 위험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승패나 유무죄 판단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 판사님이 이 사건을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없다고 판단하실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영장실질심사가 어떠한 제도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판사가 기준으로 삼는 구속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는 직접 변호사님이 구속영장을 기각받은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